그럼 요즘에 그 혹시 이제 또 정혜영님 채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추가 소득을 벌기 위한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혹시 주식 투자 외에 조금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요거 좀 괜찮더라 하시는 그런 뭐 재테크나 소득을 늘리는 방법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파가 아니라 사파기 때문에 저는 예대를 나왔잖아요. 예대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 쪽에는 정파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몸으로 취득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길이 아니고 이쪽이 나는 괜찮았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이게 제 무협지로 따지면 너무나 삽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파적인 정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뭐 대학원에 가서 좀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자산 관리랑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공부들을 조금 더 이제 할 예정이고. 정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뭐 또 통학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할 예정이고. 부동산? 부동산 플러스 자산 관리.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지식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립된 지식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제가 이제 그 투자의 방식이 3대 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 통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렇게 모인 시드 가지고 방치만 해놓은 것도 좋지만 결국에 모든 자산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락장일 때 정말 금매나 이제 경매로 나온 것들 최고가 대비 엄청 싸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획득할 때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실제로 저도 이제 금매 위주로 금융자산을 금매 위주로 부동산 자산으로 전환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금매와 경매를 통한 자산 전환 그걸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이게 그 이렇게 3대 증시를 돌려가지고 쌓인 시드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으로 번 돈 땅에 묻으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땅이 부동산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딱 그 루트네요. 왜냐하면 이게 금매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세보다 더 적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 때 그렇게 샀다면 남들이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률도 떨어지고 조금 더 유리한 입지에 있는 땅을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상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그 이제 허름한 뭐 그런 건데 그걸 나중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금매, 경매 이런 걸 좀 보신다는 거는 앞으로 좀 부동산은 좀 뭐 하락을 통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올해 내후년 초까지 정도는 금매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그 시점이 오지 않나. 그래요? 경매나 이런 서울 시점이. 수도권? 그렇죠.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게 자산 시장에 참여했을 때 너무나 그 신고가 엄청 높았던 가격일 때도 경험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작년까지도, 작년 중반까지도. 그러면 그 가격 대비 지금은 저렴한 건 맞잖아요. 조금씩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해를 지나서 내년 초까지 정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폭락해가지고 막 엄청 싸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대로 메리트 있어지면 실거주 한 채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주 한 채에 한해서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도, 근데 그게 엉터리 입지 말고요. 정말 좋은 입지라고 했을 때 괜찮지 않나. 좋은 입지라고 하는 기준은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여기서 가깝고 여기서 이제 500m 이제 전후 미만,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옆에 무조건 끼고 있을 것. 왜냐하면 자녀의 초등학교 통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위험하니까 도로 건너면. 그리고 아파트 보면요, 그 지하주차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지하주차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마 200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진 아파트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고 그전에는 안 되거든요. 나름 신축이어야 되죠. 그렇죠. 준신축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대단지일 것. 대단지가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200세대 이상일 것. 200? 최소한 200세대 이상일 것.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지 시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거래가 너무 뜨문뜨문 일어나게 되면 이게 또 애매해져요. 나홀로 이런 건 피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홀로도 너무 메리트 있는 가격이면, 너무 무너진 가격이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게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요. 리스크 싫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랑 이제 건폐율이 낮아야 될 것. 용적률이 이제 200% 이하이면 이게 오래되더라도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과 희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또 나중에 오래 살더라도 나중에 좀 올 수가 있거든요. 가격 상승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고거래인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말고는 잘 없잖아요. 아파트나 뭐 건물들 외에는 중고거래 중에서 싸게 사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더 비싸지는 거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장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지금이. 근데 그 시장을 아예 배제하고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돈이 좀 불어나셨다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금매나 경매를 통해서 잡는 것도 만약에 실거주 한 채도 없다면 맞아요. 잡는 것도 저는 이제 자산을 늘리고 나의 어떤 그 탄탄한 어떤 경제적인 토양을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실거주가 아니고 뭐 한 채 있으신 분들이라도 네. 정말 하락장이 오면은 규제를 다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채를 더 갖는 걸 오히려 정부가 더 이렇게 부추기는, 약간 촉진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매 같은 거, 금매 같은 거 노려보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2주택이 된다고 해가지고 3주택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막 이제 뭐 제약시할 필요 없는 게 세입자분한테 그만큼 조금 저렴하게 좀 주고요. 그 인상을 최대한 안 해주고 스트레스 안 주고 이렇게 좀 좋은 마인드로 만약에 내가 집을 공급해 준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세입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한 뭐 1년, 2년 이렇게 해서 기회가 올 때 요런 아파트 역세권 500m 이내 초등학교 뭐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노리시는 거네요. 아, 저는 이미 2주택자여가지고 저는 노리지 않고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쨌든 뭐 금리 오르는 게 미국에서 금리 오르는 게 갈 것 같고 내후년쯤 됐을 때 러시아 전쟁도 끝났고 여러 가지 2024년. 인플레도 잡히고 여러 가지가 됐을 때 내후년쯤 됐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상승 랠리가 또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뉴욕 증시가. 그때를 노리면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3대 지수를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세팅이 안 돼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시기에 부동산도 잡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지금 2주택자여가지고 어차피 아파트로 더 부동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있는 거 한 채를 나중에 적당한 타임이 왔을 때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왔을 때 정리를 했으면 했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허름한 것들 사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하고 좀 다시 짓거나 이래가지고 좀 파는 거 이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나중에는 해보고 싶다는 거죠. 아, 2주택이시면은 지금 조금 하락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아, 지금은 확실히 하락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올해랑 저는 뭐 내년도 하락장이라 생각하고 아, 그래요. 내후년은 돼야지. 뭐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특수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도 심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데는 그들이 사는 넘사벽 세상인 거고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 기준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작년에 정부가 마지막으로 금리 조이고 3기 신도시 산업청약하고 했던 여파들을 통해 가지고 하락의 여파가 계속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 여파가 그래도 좀 당장 끝나지는 않고 그래도 뭐 올해 내년 초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매, 금매, 구축, 리모델링 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 한번 미리미리 공부해두고 준비해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불렸던 거를 전환시킨다면 만약에 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채 마련하신 다음에 신혼집으로 쓰셔도 되고요. 좋지 않을까요? 예. 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좀 시드도 모으시고 이랬을 때 좀 뭐 2주택이고 이러시면은 뭐 집 말고 차 같은 거 하나 뭐 새 차나 뭐 새 차 아니더라도 뭐 외제차 중고라도 뭐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여러 가지를 다니다 보면 자동차 이제 왜 이제 외제차 살 돈도 있는 양반이 왜 차를 제가 이제 그 중고로 된 중고 K3 타고 다니거든요. K3? 네. 중고 K3 2017년 모델을 타고 다녀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는 강가상각이 이루어진 상품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본질은 결국에는 이동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남들한테 차를 자랑해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분들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자동차를 저는 이제 해가지고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영업이 되는 직종들이 있어요. 또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거 살 돈으로 투자를 하면 계속 수익률이 불어나는 건데 이걸 삼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내 재산 깎아먹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자동차에는 투자를 안 하고요. 저 시계도 뭐 없고 골프장 뭐 회원권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사치적인 측면이 들어간 것들은 안 하는 편이죠. 그러면 괜찮은 그거 한번 얘기해 주면 예. 중고차 팁 어디서 예. 좀 구매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엔카 있잖아요. 엔카. 엔카에서. 엔카 사이트에 사고 이력 없는 것들 중에서 3만 킬로 미만. 그 다음에 이제 1인 신조. 근데 1인 신조인데 차주인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40대 주부님들이 타고 다녔던 차로 선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40대 주부님들이 굉장히 조심조심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이제 실내가 아무래도 담배나 이런 거 안 피셨기 때문에 좀 깔끔하잖아요. 냄새 덜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노려가지고 보다가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생명상사를 이제 그 띄워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해가지고 비용 처리도 하고 저는 이제 사는 편이죠. 그러면은 그게 2017년이잖아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19년에 샀죠. 2019년에. 그러면은 그게 한 2년, 3년 된 건가요? 차가? 예, 차가 2년 된 차를 28,000원 정도 탔던 거를 저렴하게 샀죠. 그러면은 2019년에 나오는 차랑 비교했을 때 한 몇 프로가 싼 거예요? 아니, 그거는 엄청 샀던 거죠. 한 60%, 70% 샀던 거죠. 그렇게 싸요? 네. 와, 중고차가 그렇게 깎이는군요. 감가상각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이 옵션을 조금 더 이제 줄이면 그렇게까지도 저렴한 것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저렴한 것들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1인 신조인지 아니면 몇만 킬로 탔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색상이나 이런 것도 좀 인기 없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타고 다닐 거니까 예, 그런 걸 노리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대팔 걸도 생각하면 색상이나 이런 것도 인기 있는 색상과 인기 있는 또 이제 풀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를 사게 되면 내가 타고 다니다가 또 대팔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팔 때는 제가 그 한 60% 싸게 샀잖아요. 그때 대팔 때 가격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건가요? 그래도 차이 나죠. 감가상각도 깎이는 거죠. 거기서 또 한 50% 깎이는 건가요? 아니 50%까지는 아니고 이게 새 거일 때 중고가 처음 중고일 때가 감가상각이 확 많이 일어나는 거고 중고일 때 중고는 감가상각이 일어나나 내가 사용한 양에 따라서 그 키로수랑 관리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고 이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니까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헤이딜러나 이런 어플 잘 나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팔면 파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중고차 잘 잡으면 진짜 일거양득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그 많은 기종 중에서 왜 그러면 K3로 했냐라고 했을 때 K3가 리터당 이제 그 주행 그 길이가 잘 나올 때는 한 19.5까지 나오거든요. 연비가 좋네요. 네, 리터당 19.5 정도 나오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요즘에 이제 그 지금 여기 그 경기도에서 저 이제 지금 이제 강남까지 왔는데 19.5 정도 평균 연비 나오면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길가 비싼데 이제 연비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좀 이제 덜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그 엔카 보증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 뭔가 중간에 뭔가 이제 그거랑 다르다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죠.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막판에 타이어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팔려고 했던 타이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타이어 정도 바뀐 거는 사실 모르지. 잘 모르잖아요. 또 타이어도 다 바꾸는 것도 아니야. 그 내가 좀 유심히 보는 이제 앞쪽에 타이어 2개 정도는 놔두고요. 뒤쪽 타이어를 바꾸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타이어가 짝이 안 맞거나 아니면 이 타이어는 너무 오래된 타이어구나라고 하면 말을 해줘야 돼요. 타이어 이거 왜 바뀌어 있냐. 타이어 원래대로 그럼 원래대로 있는 타이어로 바꾼 다음에 내가 빼야 되는 거죠, 출고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서 지금 이제 한 그래도 2019년이면 한 3년 타신 거잖아요. 네. 문제 없으세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타이어만 한번 바꿨어요. 타이어만 바꾸시고. 네, 타이어만 중간에 가다가 빵꾸 한번 나가지고 타이어 한번 바꾸고 그러고 그냥 잘 타고 다니죠. 네. 좋네요. 엔진 오일은 계속 갈아주는 거고. 이게 만약에 너무나 내가 돈이 넘쳐. 그래서 솔직히 말해 자산 상승도 중요한데 내가 너무 이제 좀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차도 좋은 거 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누군가는 또 새 차 사줘야지 또 경제가 또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근데 어쨌든 감가상각이 싫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 돈 가지고 외제차 살 돈으로 이제 투자금에다가 묶어놓으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고 자산 상승이 더 올라가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또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오늘 또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재테크 수입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신 거 그리고 이제 중고차 꿀팁까지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혹시 좀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너무나 이제 그 한탕주의나 대박을 많이 이제 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한탕주의나 대박으로 만약에 이제 막 밀려진 거는 또 그만큼 빨리 잃더라고요, 돈을. 주변에 봐도. 그래서
내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 그 목표 수익률을 알차게 이제 차곡차곡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이제 줄인 상태로 이제 올려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자산을 상승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파이프라인들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지고 부업이나 이제 각종 뭐 부수입을 통해가지고 그 현금 흐름을 좀 계산을 많이 해놓으시면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이 늘어나니까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고 하락일 때 너무나 큰 공포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미스를 얻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익률 정도에서 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목표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사는 편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했다가 그걸 통해서 과연 이거를 잘 엑시트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샀다가 마이너스 40% 되고 50% 됐을 때 흔들리는 거지. 예, 저는 그 멘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제가 지수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20% 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수 투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고 평단을 낮추면서 모아간다고 했을 때 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뭐 마이너스 한 4%, 3% 정도 되면 정말 좋은 기회로 빠지는 거고 거의 안 빠지고 그냥 가는 거니까요. 안심할 수 있는 투자를 원한다면 그렇게 뉴욕 3대 지수로 한 가지 축을 돌리시고 중간에 파켓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이제 CMA든 아니면 토스 뭐 1억 원 미만까지는 이제 2%씩 되니까 그거에다 파킹해 놓으신 돈으로 이제 국내 S&P 500 ETF 추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3종 세트를 통해가지고 잘 불린다면 금융은 어떻게 보면 초보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중급반, 고급반으로 가실 거면 올해도 전략을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컨 투자를 공부하시든지 해가지고 리밸런싱이 좀 귀찮더라도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중급, 고급으로 가서 수익률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급 수준으로만 해도 거의 90% 안에 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위. 그렇죠. 저는 항상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그 ETF만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제 수익률이 만족스럽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항상 억울했는데 김성일 작가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또 금융공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다 뽑아보신 분이란 말이에요.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ETF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저도 괜찮았고 자산 규모도 많고 여러 가지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증명해 주시니까 전 너무나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예, 그래서 정말 ETF 투자가 너무나 어리석거나 아니면 뭐 수익률이 안 나오고 이런 투자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절약왕 정영육의 문윤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